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이번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첼시가 프리시즌 때 보여준 수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첼시는 5경기 동안 실점이 꽤 나왔죠. 렉섬전은 아직 수비 시스템이 잘 안 나왔던 느낌이었고, 셀틱, 아메리카, 맨시티, 레알전이 어떤 수비 시스템을 갖추려는지 대략 보였던 경기들이었는데요. 첼시가 보여준 수비 시스템은 4-4-2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4-3-3 혹은 4-3-1-2와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역 수비 형태를 갖출 땐 우측 윙어를 수비 라인까지 내려 5-3-2 혹은 5-4-1 형태까지 보였죠. 수비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기는 대표적으로 셀틱전이 떠오르는데요. 첼시는 압박할 때는 4-1-4-1 형태를 기반으로 압박하고 수비했습니다. 원톱을 기반으로 한 수비 포메이션이지만 압박하는 상황에선 이 두 공격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은 계속 올라와서 투톱처럼 만드는데요. 그럼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가 어떤 타이밍에 올라올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이 투톱이 그냥 두 미드필더 중 한 명이 올라와서 수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톱으로 나왔던 기우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만약 기우가 상대가 볼을 뒤로 돌리는 타이밍에 위치하는 곳에서 보통 반대쪽으로 몰기 시작하면 반대 위치하거나 그나마 가깝게 위치하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센터백한테 나가고 남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붙는 방식으로 움직였는데요. 이 앞에 있는 두 선수는 볼 소유한 센터백 혹은 골키퍼가 어떤 방향으로 볼을 잡고 있고 어떤 사이드로 몰아가는 게 좋을지가 그걸 가장 고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꼭 포워드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 앞에 있는 선수가 방향을 설정해주고 상대가 다시 뒤에서 백패스로 전환되어 못 나오게 틀어 막아야 합니다. 전환을 허용하게 되면 이 두 선수는 또 반대로 돌아가고 뒤에 있는 선수들도 거기에 맞게 또 위치 변화를 빠르게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윙어들의 포지셔닝도 보면 원볼란치로 위치한 수비형 미드필더와 간격이 좁혀져 있죠. 이렇게 좁혀져 있는 것도 처음부터 풀백 먼저 견제하려고 넓게 위치한다면 이 직선 패스로 이선으로 패스를 쉽게 허용하기 때문에 시작할 땐 좁혔다가 볼이 사이드로 나갈 것 같을 때 타이밍 재고 있다가 나가면서 묻어가는 타이밍이 나와야 했습니다. 다만 첼시가 셀틱전도 그렇고 다른 경기들에서도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첼시가 겪었던 문제점은 중원에서 숫자가 부족해지는 점이었는데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사이드로 몰았을 때 앞쪽에 있는 두 선수는 골키퍼와 두 센터백을 수비하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는 앞서 말한 대로 수비형 미드필더와 혹은 상대가 투볼란치로 위치했을 경우 두 미드필더 중 한 명을 커버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점이 셀틱전에서 많이 나왔는데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오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가운데에서 횡으로 나오게 되면 이 선수한테 볼이 쉽게 들어가면서 앞을 돌아볼 수 있는 프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로 인해 볼이 앞쪽으로 이동하면 첼시의 수비 라인은 내려가서 진을 쳐야 하는 비효율적인 수비를 보였어야 했습니다. 첼시가 이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안 내주기 위해선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프리하게 되는 선수를 윙어가 좁혀서 수비 가담을 해주는 방식과 두 번째로 센터백이 올라와서 묻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셀틱전에서 간간히 나왔던 장면인데 그만큼 누가 이쪽으로 수비할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박할 때 센터백들이 높게 올라와서 묻어치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볼을 되찾아올 때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와야 다음 공격을 이어나갈 때 유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 외에도 주목해볼 포인트는 4-1-4-1 형태로 시작하고 원톱이 사이드로 몰아갈 때 볼과 가깝게 있는 미드필더가 대각선으로 나가고 라비아가 커버했던 상황들로 4-4-2 형태를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유지하면서 미드필더 외의 선수들이 2선에서 볼을 받으려고 내려갈 땐 센터백들이 묻어 나오는 방식으로 센터백들이 지나치게 올라오진 않도록 만들었죠. 이후 볼이 뒤로 키퍼한테 넘어가면 키퍼의 몸 방향이 사실상 이쪽을 바라볼 수 있게 원톱이 몰아가고 키퍼한테 볼 받을 수 있는 선수는 미드필더가 체크하고 먼 선수는 상식적으로 키퍼가 몸을 확 돌아서 줄 수 없으니 약간 떨어져서 반대를 체크하거나 수비라인 앞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였죠. 다음으로 볼 부분은 지역 수비 상황입니다. 첼시의 지역 수비 형태를 보면 주로 우측 윙어로 나왔던 선수가 수비 라인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뒤이어 오른쪽 공간을 채울 때 미드필드가 횡으로 쭉 오는 5-3-2 형태를 구축했습니다. 사실상 내려온 윙어는 넓게 위치한 상대 윙포워드 혹은 높게 전진한 풀백을 보고 같이 내려갔는데요. 마두에키가 내려가면서 이 사이드 공간을 바로 채우는 게 아니라 약간 압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운데서 사이드로 볼이 들어올 때 이 타이밍에 나가기 때문에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 그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선수는 앞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드필더는 횡으로 땡겨오는 커브가 멀어지기 때문에 센터백이 올라와서 묻어주는 타이밍이 느려지면 2대1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있고 손쉽게 뒷공간 허물 수 있었죠. 저는 왜 이 윙어를 내리고 이 5백에서 수비수들이 올라와서 묻어치도록 만들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오히려 상대를 이 애매한 공간들로 들어오게 만들어 가둬놓고 수비하려는 건가 싶긴 했습니다. 단 레알 마드리드 전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나를 수비하는 선수가 날 따라 계속 올라오거나 볼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묻어버리면 나왔다가 공간으로 뛰어버리면 되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지난 챔피언스 리그 때 이런 상황을 겪었죠. 또 수비 라인이 수비 진영까지 내려가면서 이 두 선수는 안쪽에 위치해 5-3-2 형태로 있기 때문에 사이드로 오는 커버 속도도 느려지면서 사이드에는 수적으로 부족해지죠. 이후 마두에키가 나오면 인터라인 벌어지면서 박스 안에 수비수가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왕왕 발생했습니다. 첼시가 처음에 겪었던 수비의 문제점부터 보면 지금은 기우가 오른쪽에 위치하죠. 이 전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기우가 우측으로 이동해 수비하다가 셀틱이 뒤로 무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우가 우측으로 그대로 올라오고 뒤이어 온쿤쿠가 왼쪽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게 만들어 키퍼한테 뒤로 돌아가게 만들어 마치 4-3-1-2 형태가 된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상황이 흘러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를 보면 양쪽 윙어들은 상대 풀백을 수비하고 있고 중원에서 숫자가 부족하니 이런 선수가 프리해지죠. 윙어가 좁혀 들어가게 되면 이 상황에서 2대1 상황이 되니 여기서 포파나가 미리 더 거리를 좁혀 이 선수를 수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거리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죠. 바로 다음 경기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양측 윙어가 일단 넓게 위치하죠. 그래도 4-1-4-1과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볼이 반대 센터백 쪽으로 가니 위치에 따라 은쿤쿠가 대각선을 넓게 나가고 약간 4-3-1-2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중원에서 동일하게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센터백이 안 올라와 있죠. 이런 상황은 센터백과 포워드가 맞닿아 있어 못 나올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 스털링이 좁히는데, 좁힐 때 이 사이드로 못 가게 몸 방향을 이쪽을 보게 나와서 수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처럼 수비에 대한 플랜을 세웠어도 그 플랜대로 흘러가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에 선수들이 이 필드 안에서 상황을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수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비 라인이 5백으로 구축되었을 때를 보면 굳이 포메이션으로 나눠서 보면 5-3-2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은쿤쿠가 올라가서 투톱 만들고 볼을 뒤로 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소유한 상대 선수 기준으로 주변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측 윙어도 올라와서 미들라인에 위치해 볼이 이렇게 들어와도 둘러싸울 수 있고 스털링이 안으로 좁히면서 이 사이드도 볼 소유한 선수가 못 보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상대를 좁히게 만들었으면 이 가운데 안에서 더 앞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보면 이번엔 아직 마두에케가 미들라인에 있죠. 슬슬 레알이 반대로 전환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미 상대 선수가 따라 내려가죠. 그러면 이 미들라인에 위치하는 이 끝에 있는 선수는 횡으로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쭉 와야 합니다. 그럼 이 선수와 거리가 당연히 멀어지죠. 이런 상황은 결국 한쪽 사이드로 몰아가면서 받으러 내려간다면 묻어버릴 수는 있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순간 내려왔다가 뒤로 뛰어들어가면 뒷공간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볼 소유한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면 순간 나오는 것도 빨리 파악해 뒷공간을 찔러주면 상대는 순식간에 박스 안까지 들어올 수 있던 겁니다. 이 상황은 마두에케가 내려와 있고 프론트 라인은 역삼각형 형태를 만들어 압박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은 라비아가 가운데 위치해 1차적으로 후방에서 위험지역으로 들어올 공간 커버와 선수를 커버해야 하고, 앞에선 은쿤쿠가 이쪽으로 몰려고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라비아가 커버할 거리가 멀죠. 첼시의 수비 포지셔닝을 보면 앞쪽은 이미 나가서 어떻게 몰아갈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밑에는 지역 수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라비아가 이동했다면 듀스버리 홀도 앞으로 나갔고 가운데 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사이드는 더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물론 마두에케가 더 올라와서 이 공간을 케어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선수들끼리 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걸 뜻합니다. 앞쪽은 채널링을 통해 몰아가기 위해 앞으로 나갔지만 뒤쪽은 이미 수비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레스카 사단의 역할이 필요한데, 조금 더 수비에 대한 체계를 갖춰서 어떤 상황에서는 압박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물을 것인지 선수들끼리에서의 소통도 필요하고 체계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첼시 수비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